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이은 검찰 소환에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밥상에 야당 대표 조작 수사를 올리려는 정치 검찰의 사생 결단쇼라고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는 범죄 드라마를 끝낼 때라며 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한편 나경원 전 의원은 보수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사실상 출마를 결심한 것인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의 소환 통보에 여야가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을 듣고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또다시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의도는 뻔합니다. 설 명절 밥상에 이재명 대표 소환이 얘기거리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언론 플레이 정치쇼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죄가 있건 없건 사생 결단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당당함이 아닌 실제 조사에서도 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일주일 전의 이중성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이 주연과 죄연인 비리 범죄 드라마를 연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을 맺을 때입니다. 네, 함께 보셨는데요. 검찰의 정치 수사 쇼다. 설을 앞두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예. 아니 이 수사는 뭐 국민 모두가 아시지만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성남 FC도 그렇고 고소 고발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언론사들의 추적 보도에 의해서 새로운 백현동 뭐 이런 아파트 건축 같은 거는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다 수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만약에 네. 정권이 바뀐 다음에 뭐 과거의 일들을 다시 캐내기 시작해서 수사를 했다면 정치 보복이니 뭐니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서로 경선을 하면서 공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장동 사건은 터져 나왔던 거고 그것을 계속 이어지는 수사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수사를 아니 어떻게 수사가 시작된 게 종결되지 않고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종결되려면 사람을 부르든가 그 뭐 서류를 받든가 뭔가 해서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처럼 그냥 덮어두고 질질 끌어라. 뭐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소환을 해야 되고 예. 저는 죄가 있건 없건 사생 결단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죄가 없는데 무슨 사생 결단을 합니까? 가서 당당하게 말씀을 뭐 당당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근데 첫 번째는 성남 FC 때는 그렇게 자신 있게 나가신다고 했는데 예. 갔다 와서는 또 나는 기소되는 게 불가피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좀 이게 뭔가 자신이 없어진 모습을 보이시는데 예. 제가 보기엔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남 대장동 그다음에 그 위례 신도시 건도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께서 두려운 게 아닌가. 내가 가면 실질적으로 검찰이 내가 예상치 못하던 새로운 증거들을 막 제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서 저러시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본인의 네. 생각이 실제 마음이 어떠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무조건 나가셔야 됩니다. 네. 김종혁 비대위원 생각 들어봤으니까 한민수 대변인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표 옆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느꼈는데 이재명 대표만큼 이제 기도 세고 당당한 정치인 지금 현존한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무슨 뭐 대장동 뭐 성남 시민구단 때문에 유축된다 전혀 동의하지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 않고요. 수사를 한 거는 문재인 정부가 맞습니다. 이른바 검찰이 지금도 강력한 물증으로 세우는 정영학 녹취록도 시작됐고 지금의 윤석열 검찰도 강력한 증거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뇌부가 바뀐 다음에 모든 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거라고 해서 검찰이 1년 넘게 수사하다가 확 바뀝니다. 김용과 정진상호 나눴다. 진술밖에 없어요. 녹취록에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물증이 없습니다. 성남 시민구단 이 이른바 광고비 리베이트가 어디로 갔을까? 혹시나 이재명 측으로 굴러간 거 아닐까? 수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제3자 뇌물죄로 방향을 확 틀어버렸어요. 앞으로 우리 전국의 지자체장들, 시도구단 다 망하게 생겼고요. 지자체장들 다 걸리게 생겼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이게 왜 우리 대변인이 정치쇼라고 하냐면요. 이 말씀 드릴게요. 저는 검찰을 수사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덮어놓고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지금 덮어놓고 질질 끄는 사건이 뭡니까?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또 말씀드릴 거니까요. 접고요. 좀만큼만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 설 앞두고 야당 대표를 다시 소환한다. 절차를 우리 4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돼요. 근데 어제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면 성남 시민구단 변호인한테 검찰이 오전 11시 넘어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분이 그 사건밖에 안 해요. 성남 시민구단밖에. 대장동 변호인이 아닙니다. 전화 와가지고 구두로 통보를 했어요. 근데 제가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1시 3분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확인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전 처음 들었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 대표실도 모르고 대변인도 모르고 근데 기자들은 알아요. 그럼 그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우리가 했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그럼 검찰이 언론에 어느 정도 좀 그게 100%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박성준 대변인 말처럼 왜 정치쇼를 합니까? 당당하게 하세요.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소환하려고 하는데 이 대표 그날 27일, 30일 두 날을 줬다고. 두 날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2번 다 나오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그 일정이 있습니까? 대표인데, 야당 대표인데. 그럼 우리가 또 저번처럼 일정이 있는데 변호인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두 분 앵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사받을 때 그렇게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대변인 근데 검찰이 너무 무리합니다. 일각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만 통보가 되면 되지 않냐 이런 입장도 있어서. 그러면 의원실에다가 통보해주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의원실에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의원실에 보좌관한테라도 이런 거 한다 해주면 우리가 대표가 협의할 거 아닙니까? 일정 보고. 일단 아까 그 변호인 부분을 일단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성남 FC 변호인에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일단은 나오고. 그러면 의원실도 없고 대표실도 없고 예. 이재명 대표 보좌진은 아무도 없습니까? 그쪽에 그리고 하지 않은 그렇게 부분. 하고 일정을 알리고 예. 말 그대로 진짜 몰라서 전 그럴 리도 없다 생각합니다만 검찰이 누구한테 연락할지 몰라서 예. 그 성남 그 시민구단 측 변호인한테 했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은 그게 바로 1시간 남짓해가지고 전 언론에 보도되는 게 정상입니까?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예. 언제 와달라. 예. 그럼 우리가 일정 맞춰서 나가겠다 하면 되는 건데 마치 프레임이 또 짜였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2시 행사에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대표한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전 언론이 또 뭐라고 썼습니까? 묵묵부답, 침묵. 그 검찰이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뭔가 숨기는 듯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예. 당당하지 못한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원내 지도부가 대검찰청 찾아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항의를 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좀 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이것 때문에 항의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아마 대검찰청 가는 거는 그걸 겁니다. 좀 이따 뭐 얘기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제발 수사 좀 해달라. 그만 좀 뭉개고 그만 좀 덮고 질질 끌지 말라. 한동훈 장관께서 관해서 한동훈 예. 장관께서 지난해 7월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 예. 와서 이거 곧 결론 난다고. 지금 6개월, 8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전혀 말을 않고 있어요. 아니 무혐의 하려면 하세요. 하는데 적어도 한 번쯤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한 번은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300번을 했는데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검찰청 가면은 우리 그 얘기를 하러 가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이제 설 연휴를 앞둔 기습 소환 통보에 이제 항의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이제 봤는데 일단은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예. 이제 사회부에서 법조 기자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예. 드리면 이게 이 사건 자체는 예. 정치인 이재명의 그 당대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그 과거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그 피의 사실에 대한 대장동 사건, 미래 사건에 대한 수사란 말이에요. 개인에 네. 대한 수사니까 당연히 변호인에게 통보하는 게 맞아요. 그럼 변호인이 없을 근데 때 변호인이 없어요. 그럼 그 이전 변호인, FC 수사했던 변호인한테 연락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절차죠. 그럼 지금의 소환 통보 절차는 정당했다라고 보시는 아니, 저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환 통보 과정이 좀 정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그뿐만이 나누고 있었죠. 아니고 예.
그 법조 기자들한테요. 예. 검찰에서 유명 인사들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하잖아요. 그럼 예. 얘기를 해줘요. 아, 저희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은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통보를 뭐 바로 해주는 건 아니더라도 그 변호인이 그 연락을 받자마자 당연히 이재명 대표한테 연락을 했어야죠. 정상적으로. 그걸 뭐 1시간 반 지난 다음에 몰랐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지금 요 전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요 앞에 분들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 나가겠다 예, 뭐 예. 이렇게 얘기를 물증을, 예. 그 측에서 얘기하셨다는데 세상에 어느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합니까? 검찰이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이거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검찰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불러서 얘기를 하면 아 당신 거짓말하고 계신데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지. 예. 당신들이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다 내놔라. 그러면 그게 확인해봐서 그 확실하면 내가 나가겠다. 아 그게 확실하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지. 뭐하러 사람을 불러다 조사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가 말씀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뭐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를 다 내놓으면 내가 나가겠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니까 그건 정말 예. 어불성설입니다. 김 의원 얘기하신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재명 측 누굽니까? 그 대표 입에서 나오지 않은 말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또 공격하는 건 말 그대로 정치적 과도한 공격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 말은 그거면서 이재명 대표를 또 공격하는 건 저는 말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대통령실 측근하면 윤 대통령 이런 말 해서 정말 문제 큽니다. 우리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정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대표 할 때 가지고 공격하고 하느냐. 아니 그걸 가지고 당에 나서느냐. 지금 정상적으로 검찰이 수사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겠다, 깨겠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 정적을 제거하겠다. 이게 뭐 용산의 뜻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민주당이 대응을 안 하고 이재명 개인의 일이다. 이렇게 하면 그 당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는 당당하게 맞서고 또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지적할 수밖에 그럼 없다. 간단하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당당하게 맞선다는 게 출석을 할 의향이 있을 수 지금 있다. 이런 당내 겁니까? 분위기는 예. 어제 이제 소환 일정 부분이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대검 기자실이든지 정확히 공식 공지를 하면 돼요. 알리고 그리고 우리 의원실 이 대표 의원실도 있고 비서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한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건도 맞지 않은 변호사한테 알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식 통보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다 하면 차라리 낫습니다. 공식 통보하면 출석을 할 의향이 아니, 그 있을 이제 수 협의를 있는 해야 겁니까? 되는데 지금 예. 현재 당내 분위기는 뭐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예. 제가 듣기로는 예. 상당히 격앙돼 있다고 하는데요. 최종 결정은 이 대표께서 내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예. 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용산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용산의 뜻이다라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건 검찰에 대한 모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 수사는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수사를 그게 용산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인 정합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보수정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모습들,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행보들을 보면서 이러면은 이 정도면 이제 출마를 강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거의 출마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예, 실질적으로 지금 행보 자체가 모두 출마 행보잖아요. 그렇죠. 대개 이제 뭐 정치인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님 묘소를 찾아가든가 아니면 뭐 현충원을 가서 참배를 하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건 저는 마음 굳혔어요라는 그런 사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 의원도 예. 저렇게 지금 사진 나오네요. 예, 굉장히 나오고 비장한 있습니다. 표정 아닙니까? 예. 저걸로 봐서는 뭐 본인이 나오겠다는 뜻을 붙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좀 있고 해서 네. 매우 좀 마음이 힘들 거예요. 힘든데 그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저출산 고령화 그 위원회 부위원장 맡으면서 했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것 같은데 절대로 저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 그건 믿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편으로 하는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지금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예를 들면 뭐 장제원 의원이겠죠. 예. 장제원 의원과 이 자신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나는 맞서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투트랙으로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대응에 대해서 당내 좀 분위기나 시각 어떻습니까, 아니 위원님? 어제 비대위 할 때 사실들 예. 우려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진석 이거 부대위원이 뭐 얘기를 하긴 했죠.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내가 좀 자제를 요청했다 양측에 이거 뭐 우리끼리 이거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성공시켜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어제 오늘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계속 조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경쟁이라는 게 시작되면 서로 예. 과열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동질하기엔 너무 날 서 있다라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상대당에서 보는 이 지금 전당대회 특히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사안들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상대당이 볼 때가 이런 문제가 더 정확합니다. 네,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은 그 검찰 얘기 잠깐 붙이면 그게 대통령 뜻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나경원 전 의원 해임시켜 버렸잖아요. 두 자리인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 부위원장, 기후특사 대상가요. 근데 하나만 사의 표명했는데 굳이 사표 수리도 아니고 해임을 시켰어요. 그럼 이것도 대통령 뜻 아닙니까? 대통령은 생각 없는데 그냥 아래서 한 그건 겁니까? 대통령 뜻이죠. 맞죠. 그러니까 검찰의 지금 수사를 대통령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 주요 인사들은 대통령께 다 보고합니다.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기자 취재할 때도. 근데 그걸 대통령 뜻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는 거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 국민 중에 글쎄요. 한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부분은요. 저는 네. 이제 이분은 끝까지 전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네. 뭐 이미 제가 기자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 단체 뭐 있다고 카톡방인가요? 하더라고요. 그것도 만들었대요. 예. 그 얘기는 전당대회 때 가장 먼저 이제 후보자의 일정을 공지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출마를 위한 사전 작업 중에 아주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마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근데 아마 나 전 의원은 끝까지 반윤의 우두머리라는 얘기까지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끝까지 친윤 프레임을 갖고는 갈 겁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랄지 국민의힘 이제 윤핵관들 주류들이 나 전 의원한테 또 어떤 공격을 할지 예.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뭐 나 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님이 출마 쪽에 마음을 먹은 것 같으니까 네. 차근차근 갈 것 같고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뭐 시점을 보고 출마 선언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조금 곤란한 처지에 빠진 사람이 김기현 의원 같아요. 가장 유력한 주자였는데 네. 벌써 뭐 장제원 의원 좀 자제시키는 목소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 이제 당선 안 되게 하려고 100% 당원 투표 룰을 바꿨어요. 그리고 또 결선 투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경원 전 의원께 주저앉히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상 결선 투표를 안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내려고 50% 넘겨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나 전 의원이 나오고 안철수 의원 나오고 김기현 의원 나오면은 어느 한 분이 결선에 안 가고 처음에 50%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김기현 의원이 우리 친윤 윤핵관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 있지만 용산도 그렇고 자칫하면은 아주 안 좋은 이 선대 이 판세가 불리해진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전 의원 못지않게 지금 상당히 마음이 좀 이렇게 다급한 분이 김기현 의원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비 경선 기준 나오죠? 그 컷오프 기준이 이제 오늘 정해질 수도 있어요. 선대위가 그렇죠. 열리니까요. 예, 선관위가 열리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이 지금 출마할지 그쵸, 자체가 뭐.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서 예. 근데 그 컷오프 기준을 예를 들면 5명이 출마하면 그걸 컷오프를 따로 할 필요가 있냐. 근데 만약에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또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아요.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그 출마 시점, 나 전 의원의 출마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귀국하는 이제 전후에서 언제가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어제 기자가 물어봤더니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뭐 귀국 이후에 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 당연히 귀국 이후에 한다면 귀국 이후에 하시겠죠. 뭐 예. 대통령 해외에 나가 있는데 더구나 이제 순방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 당 지도부 쪽에서는 아니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너무 당내 가려지긴 갈등이 싸움이 전면에 등장하는 게 이게 말이 돼? 예. 라고 사실은 당원들도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뭐 대통령 밖에 나가 계신데 자기 출마한다고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집권 여당에 책임 있는 그 지도자로서는 예. 그러니까 아마 돌아오신 다음에 어떤 특정 시점을 잡아서 본인이 하시겠죠. 설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 고민이 좀 있겠네요. 예. 예, 나정원 전 의원 아랍에미리트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도 뭐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나 전 의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찬장에 들어오기 앞서서 몇몇 발언들을 내놨는데 함께 듣고 오시죠. 죽었다 깨도 반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입니까? 저는 정권을 다시는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죽었다 깨어나도 반유는 안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또 어제 많이 오늘 또 조간에서도 많이 다루었고요. 친윤, 반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반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당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이미 저기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찍혔는데 장재원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본인은 끝까지 난 친윤이라 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참 우픈 현실이죠. 본인은 끝까지 친윤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이른바 주가가 오르시는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중도 성향이 좀 있다고 중도층에 좀 호소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서울시장이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총선을 앞둔 지도부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달지 뭐 우호적인 뭐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다는지가 중요해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뭐 안철수 의원도 만났나요? 뭐 만난다는 거잖아요. 오늘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올리는데 결국은 총선 전략을 놓고 싸마는 건데 저는 우려하는 게 지금처럼 친윤 반윤 이런 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찍힌 주원글 씨가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후유증 또한 전대 전후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쭉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뭐 그 경쟁하니까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당연한데 사실 우리 당원들 중에서 나경원 후보를 반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도 본인도 의원도 본인도 나는 뭐 그 오히려 이 정권을 만드는데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공개적으로 저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그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모든 분들이 다 나는 그 대통령과 함께 갈 거다라는 것을 공언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뭐 반윤이겠어요? 그건 아니죠. 본인에게도 그게 유리하다고 또 판단을 했으니까 계속 얘기를. 아니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를 하는 후보를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원들이?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예. 집권당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지. 과거처럼 대통령과 대표가 싸워서 우리 김무성 대표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쓰라린 그 과거를 다시 되풀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 이야기 잠깐 할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제는 김기현 의원, 어제는 나경원 전 의원, 오늘은 안철수 의원 계속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중립적인 태도를 좀 보인다고는 해요. 근데 수도권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서 계속 만나는 걸까요? 그 만남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잠재적인 대선 주자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본인을 찾아온다고 그럴 때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만나는 거고. 아까 이제 우리 한민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어부지리로 지금 몸값이 좀 올라가고 계신 거죠, 뭐. 근데 그거야 뭐 정치인으로서는 자기의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만남이 당심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예. 뭐 어떤 누군가를 요만큼이라도 더 지지한다는 내색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글쎄요, 그게 당원들이 오 시장이 만약에 한 분의 손을 확 들어주면 오케이 좋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자체 선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전에 김기현 전 의원이 조금 이제 당혹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대변인이 하셨잖아요. 김장연대 이제 철진한 얘기다 하면서 연포탕 이런 이야기 꺼내는 김기현 의원인데 현재 김기현 의원이 지금 이 상승세를 계속 가지고 그럼요. 갈 수 있을까? 이 윤심을 계속 등에 업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3파전으로 됐잖아요. 사실상은 3파전으로 됐잖아요. 그 김기현 의원과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이 세 분이 뭐 아직까지 나경원 의원은 선언도 안 하셨지만 그 3파전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는 굉장히 평판도 좋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좋았는데 대중적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한 3, 4% 하시다가 지금 거의 3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논쟁 과정을 통해서 김기현이 누구야? 라고 하는 분들도 저분이야? 라고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성도 확보하게 된 그런 김기현 의원. 원내에서만 의원들 사이에서만 알려져 있다가 대중성도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큰 손해 없어요. 뭐 대통령과의 이 부분만 잘 극복해 나가면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조금 덮어 씌워져 있었던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뭐 국민 밉상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었고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그런 거 다 이제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건 뭐 너무 공격받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일종의 동정심, 그러니까 동정표가 굉장히 무서운데 그런 표도 갖게 됐고 안철수 후보도 이 과정에서 3파전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어부지리도 좀 얻고 계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거 너무 싸우는데 네. 저러면 안 되겠어. 뭐 이래갖고 또 이분을 지지하는. 그래서 아주 팽팽한 3파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흥행에서는 성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도를 더 넘어가면 안 되죠. 도를 더 넘어가면은 안 이 되는 정도 거고. 수준에서 이 순서대로 가면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재미있는 선거, 박진감 있고 역동성 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3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좀 뭐 관심 가져지고 어찌됐든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라고 관심이 생긴 건 맞아요. 예. 근데 과연 이게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날 건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기현 의원이라는 이른바 저도 뭐 취재를 해보니까 기자 출신이라 윤핵관이란 분들 친윤의 핵심 부분들은 사실 결선 투표를 만들어놨지만 이제 안 가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하게. 그러기 위해서 이제 권성동 맏형인 권성동 의원도 불출마하고 캠프까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도 불출마하고 나경원 의원도 저런 식으로 이제 해임까지 시키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3자 구도로 가게 되면은 김기현 의원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억지로 조작해서 부양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 그래가지고 김기현 의원이 만약에 30%를 찍었다고 한다면 그 조사가 믿을만해서 어찌 보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최고점 비슷하게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더 올리려면은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려면 더 무리가 따를 겁니다. 상당한 무리가 따를 거고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한 이후에 그 모습들을 출마하기 전이면 몰라도 출마 선언한 이후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더 진흙탕 싸움으로 여당의 그 전당대회가 굴러가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국민들 경제적으로나 어려운데 더 내팽개치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려를 하셨는데요. 뭐 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그런 일 없을 것 같고 저희로서는 하여튼 이 성공적으로 전당대회를 치러내서 좋은 대표를 뽑아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는 말씀하신 순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투자가 되고 있다, 뭐 40조 원의 투자 약속이 되었다, 뭐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과정과 성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큰 성과인데 이게 MOU잖아요. 예. MOU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화되려면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가서 저렇게 그 성과를 보이시니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쁜 마음이 들고요. 신년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외교가 경제의 중심이 외교의 중심이 경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직접 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직접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비행기가 에어쇼를 하면서 파란색, 빨간색 그 연기를 쫙 하면서 우리 태극기 형상을 보여주고 대통령 궁에도 태극기 형상의 조명이 깔리고 이런 걸 보면서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환대를 받고 관계가 돈독해졌구나. 그리고 그냥 MOU가 아니라 저 MOU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께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교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초당 외교를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하는데 여야 있을 수 없습니다. 잘한 부분은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잘한 부분 평가하고 능력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큰 MOU 물론 양해각서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보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40조 달한다고 하는데 돈이 실제 투자액이 우리나라로 언제 들어올지 어느 분야에 투자될지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거 여기 UAE를 갔었어요. 예. 2021년 2월에 당시 국회 공보수석할 때 국회의장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 이 모하메드 대통령 그때 만났습니다. 우리 국회의장도. 예. 이분이 그때 왕세제였어요. 동생이고 실질적인 권한이고 형은 왕인 대통령인데 몸이 불편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대통령 된 거잖아요. 네. 정권은 5년이지만 이 국익을 위한 외교 이런 거는 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뭐 대통령이 잘한 게 있다면은 평가받고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도 우리가 다 잘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전임 정부 때부터 원전과 방산 부분 계속 논의됐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도 가가지고 그 나라 왕세제 만나고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요 만나가지고 이런 분야 협력해달라 투자해달라 아크 부대 가가지고 장병들 위로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부가 이어지기 때문에 다 노력한 결과가 실제로 이게 이제 후속 조치가 돼가지고 40조 원이 투자가 된다면 예. 그렇게 받아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쓰면 좋지요. 예, 뭐 외교적인 성과 그리고 그게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건 충분히 뭐 여야 할 것 없이 반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에 책방을 연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걸 좀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매개체로 삼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순방은 이걸로 끝났습니까? 예. 저는 대통령 일한 바른 얘기 나올 줄 알고 한 말씀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저는 이건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나쁘게 보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예전에 그 퇴임하시고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시민들과 만나고 이렇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결국은 이제 정치 보복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근데 저도 이제 신전에 그 평산마을에 갔었습니다. 대통령 서재에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환담을 하기 위해서 예. 정말 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거기 있는 비서관 얘기가 꽂혀 있는 책들이 대통령께서 직접 다 읽은 책이다. 제가 봐도 이렇게 안 읽고 장식용이 아니더라고요. 다 보신 책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변호사 시절부터 있던 책들까지 정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특히 문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에도 국민들께 어떤 책이 좋다고 이렇게 추천 비슷하게 하신 말씀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방 열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모습들은 무슨 대통령이 퇴임하셨다고 책방 연다고 정치적 구심점 그런 역할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좀 순수한 부분은 순수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네. 자칫 지금 이제 시점이 이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전 정부의 그런 인사들이 좀 모이는 것에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 책방에서 예. 책방에도 전 정부에서 다 모인다고요? 그렇게까지 아니, 근데 예. 저도 기승전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예. 문재인 대통령 책방 여는 거하고 이재명 대표 검찰 리스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앵커 물어보시는 게 그거 같습니다. 사이제라고 그렇죠. 그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이제 이제 장관들 전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모여서 어떤 연구 포럼을 한다는 것 저는 나쁘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우기 위한 현 정부의 과도한 감사원이랄지 검찰이랄지 이런 조사와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될 정책들이 문재인 케어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좋아하는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이분들이 뭐 정치적 결사체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는 거를 이 사의제를 구성하신 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 지도부 일원으로서 문 전 대통령의 뭐 역할 그리고 바람에 대해서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전 대통령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나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희 여당, 집권 여당에서도 너무 이렇게 과도한 비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대통령, 지금 전 대통령께서 그냥 조용히 사시고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의제라는 걸 열었는데 거기 무슨 과거의 고위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집행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신다니까 그 무슨 정치 활동을 재개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책방 좋지만 정말로 그냥 순수하게 책방이었으면 좋겠어요. 정치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